크리스마스에 보내드리는 뉴스 와이드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무엇보다 특검도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잊고 70일의 수사기간 중 닷새를 썼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최태민 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은닉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총괄했던 정두원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집중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게 휴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가족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함께 안 있고 방송한다고 뭐라고 안 하세요? 워낙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려니 하고 네. 특히 요즘 이제 특검 수사와 함께 의원님 이야기를 안 하면 박근혜, 최태민 이 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당시의 검증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수사팀장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왜 두 분이 만나시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특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실 수 있을지요? 벌써 만난 지가 2주, 이제 석주 된 것 같은데요. 3주요, 네. 막 이제 팀장으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좌천돼서 지방에서 고생하다가 모처럼 올라와서 이제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네. 격려 차원에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눈 거죠. 두 분의 인연이 좀 각별하시다고 들었어요. 예, 원래 저 구속됐을 때 네. 저 수사팀의 이제 수석 과장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무죄는 됐지만 네, 저축은행 그 당시에 제가 멋있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했고 아마 저분도 저한테 네. 피의자지만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만난 두 분이시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느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당시에 이야기를 전해주셨을 때도 심상치 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왜 특검 측에서는 박근혜, 최태민 이 두 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나요? 글쎄요, 듣고 싶어 했다기보다도 네. 이제 전반적으로 감을 잡고 싶겠죠. 그런데 그동안 언론 보도상으로만 얘기를 듣던 거를 네. 육성으로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네. 가볍게 이제 얘기를 나눴던 거고요. 네. 이제 연원을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 관계가 근데 그게 지금 특검이 가장 급한 일인지 저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현안 과제들이 많은데 네. 언제 그것까지 수사를 할지. 네. 무엇보다 이제 뇌물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특히 이제 검찰에서 못 해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이제 11.6대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그 당시에 검증을 하면서 취득하셨던 정보 중에 하나가 상당수 조순재 씨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최태민의 의붓아들 그분의 녹취록에 근거하거나 그분에 의해 들은 분한테 이제 보고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11일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지금 수천억대 혹은 10조까지 최순실의 재산이 이렇게 의혹 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조수재 씨는 네.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최태민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에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윤회 씨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죠. 네. 이제 그분이 한나라당 그 당시 2007년 경선 때 강재섭 대표 앞으로 탄원서를 냅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라가 큰일 납니다. 하면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상하게 모든 언론에서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얼마나 모처럼 용기를 내서 이렇게 탄원서까지 내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아무 데서 안 다루니까 답답하고 화가 났는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진술을 해서 네. 그걸 녹음을 해서 이제 저희 측에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제 과거 얘기들이 나오죠. 네. 11.6 사태 때 어쨌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장 이 관저에서 이제 채권이 최태민 씨에게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속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구치소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핵심 당사자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까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태민 씨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
유세인 이슈와 통화를 하셨을 때는 당시에 한 40억, 60억 정도 되는 채권. 이제 지금 시가로 하면 20 정도 곱하면 되는 걸까요? 1,000억대에 달하는 채권이 어떻게 최태민 씨에게 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요. 네. 조순재 씨의 녹취록에 나오는 것은 네. 박정희 대통령 사후 바로 뭉칫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네. 돼 있고 그 배경 설명은 이제 사실 녹취록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배경 설명은 이제 그때 같이 녹취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요. 네.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게 뭐였냐, 네. 채권이었던 것 같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 현재 시가로 하면 한 2, 3천억이 된다. 이제 이렇게 네. 추정을 하는 거고 정확하게 녹취록상으로는 뭉칫돈이 흘러 들어갔다. 네. 그런데 조순재 씨 말에 의해서도 최태민 일가가 굉장히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다가 네. 갑자기 이제 일가가 굉장히 다들 부자가 됐죠. 지금 네. 재산 뭐 표가 나오면은 엄청나게 부자들이잖아요. 그 돈이 이제 결국 뭉칫돈이 들어와서 종잣돈이 된 게 종잣돈이 아니냐.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함께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구분을 하자면 당시에 김기현 비서실장의 금고에서 발견됐던 9억 5천만 원 정도 그거는 어쨌든 3억 5천만 원은 전두환 측이 수사하는 데 쓰라고 박근혜 당시 영예가 준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6억을 박 대통령에게 줬다는 건데 그 받은 돈 6억과 지금 말씀하신 채권은 별개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집무실에 있던 돈이고 네.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집에 소위 말해서 관저에 있던 네. 재산으로 보여지죠. 그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 검증 과정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집대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조순재 씨가 힌트를 주신 건가요? 물론 조순재 씨의 말인데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재산을 집무실에 두지 않잖아요. 네. 집무실에 있는 거는 이제 업무상 필요할 때 뭐라 그럴까 정보비처럼 쓰는 거고 네. 재산은 집에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박정희 대통령 재산은 행당동 집 한 채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18년 동안 집권을 하셨으니까 꽤 많은 동산이 있었겠죠. 당시에 김종필, 이후락 많은 분들의 부정 축제가 있었다고 해서 재산까지 환수하지 않았었습니까? 전두환 전 당시 대통령 때 말이죠. 그때 규모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더 많은 돈을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혹은 통치자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박정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뭐 일도 많이 했고 네. 또 굉장히 청렴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개인 재산은 분명히 있었고 적지는 않았겠죠. 네. 아무리 청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재자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스위스 이런 데다 비밀 계좌 가지고 있고 그 재산이 거의 그 나라 예산에 맞먹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미한 액수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개인 재산은 있었겠죠. 네,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뭐 밝혀진 게 없으니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쨌든 의혹이나 의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듣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주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최태민에게 그 돈이 넘어갈 수 있었냐라는 거죠. 글쎄 왜냐하면 동생들도 있잖아요. 네, 박근형도 있고 박지만 씨도 있고 그런데 동생들하고 같이 그거를 어떻게 이제 물려받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 돈이 왜 최태민 씨한테 가냐 이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돈의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위탁 관리 뭐 차명 관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김은혜 앵커한테 저의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맡깁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의리됩니다. 네, 왜냐면 모른 척하면 저는 망하잖아요. 네. 뭔지 그런 것도 추정해 볼 수 있고. 재산을 예. 받게 이제 되고 위탁받은 사람이 결국은 을에서 갑으로 넘어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보통 그렇게 될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공유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죠. 그럼 박 대통령 스스로는 계좌 관리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운용을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았나요? 충분히 어쨌든 저희들이 성인인데요. 상상할 때는 박 대통령께서는 은행에 가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목욕탕도 가볼 적이 없을 것 같고 버스도 타본 적이 없을 것 같고
하다못해 속옷을 사러 가게에 가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추측이시죠. 예. 네.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 다 최태민, 최순실 이렇게 일가들이 네. 다 관리를 해준 셈이죠. 그 뒤에 그러면 최태민 씨가 그 채권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사용하는 종잣돈으로 활용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것이 지금 최순실을 포함한 많은 자녀들에게 수천억 대의 부정 축제 재산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근거가 없어요. 네. 근데 돈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수천억이 일단 일간지에 보면은 표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 재산들이 이제 추적을 해보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지만.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아니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네. 아니 나는 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벌은 그 돈이 무슨 죄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국회에서 부정 축제 재산이라 해서 환수한다면 어떤 근거로 이들에게 최태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실제로 살면서 네.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같은 걸 쉽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다 자금 출처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돈으로 샀냐 해서 그게 별로 확실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세금을 맞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사하면 나오죠. 네. 당시에 최태민 1994년에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때의 부흥 기사를 보더라도요. 박근혜 양의 재산관리인 행세를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사관 측에서 본국에 보고서를 올릴 때도 박근혜 양과 상당히 친숙한 관계로 그 자녀까지 부의 축적을 이루게 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외교상 라인에 있던 분까지 인지하거나 혹은 그 의혹을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은 뭐냐면 재단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유경재단 네. 또 영남대학 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수장학회가 다 이제 어떤 개인 재산들을 이렇게 뭐 강탈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부산 MBC가 정수장학회가 되고 네. 또 대구에 있던 두 대학을 이제 영남대학으로 이제 합병하고 또 유경재단도 이제 어린이 공원을 활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재단을 이제 쉽게 말하면 농단한 거죠. 농단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네. 유경재단에서는 무슨 거의 뭐 형제간의 시가전을 방불케 한 그런 사태도 있었고, 네. 영남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뭐 시위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재단 뭐 사냥꾼이랄까?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와서 이제 미르 재단이니 K스포츠 재단이니, 그러니까 재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게 이제 부를 축적이라 할까요? 빼돌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 최태민과 그리고 최순실 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재단을 통한 부의 네. 증폭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보살핀다고는 핑계 하에서 이제 이용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용당한 거고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당시 이제 의원이었습니다만 19년 전에 했던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더라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또 다른 박근혜 의원처럼 행세하거나 아니면 조력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재단도 과거에 유경재단이 워낙 재단 사유화 때문에 논란이 되고 폭력 사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글명이라든지 지만이라든지 그 형제들은 가까이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 그래서 결국 문제가 돼서 네. 박근영 씨가 이제 유경재단을 맡게 됐죠. 네, 근데 그랬죠. 또 이사장직을 넘겨줬죠.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 생활을 하신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근데 박근영 회장도 재단 운영을 굉장히 부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니까 그걸 다시 이제 박지만 씨 쪽에서 네. 이제 부인 쪽에서 주로 이제 해가지고 그걸 다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양희 변호사요? 예. 그리고 영남대학도 지금까지도 그 재산을 뺏긴 사람들이 자손들이 남아서 네.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찾아내야겠다 그러고 이제 소송도 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로 재단들을 건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게 무슨 재단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게 전횡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순실 씨 측에서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박 대통령은 그거를 알았을까요? 아니면 인지하더라도 앞에서 정말 시녀가 하는 것처럼 별일 아니었어요 하고 무마시키고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 청문회라는 거를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청문회를 열었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다 본인이 모른다. 내가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냥 도장만 찍어줬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용을 당하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이렇게 나쁜 대로 이렇게 쓰이고 나쁘게 행사했다면 그걸 용인을 했겠어요. 본인은 그걸 선의로 해석을 하셨겠죠. 2007년 경선 당시에 최태민은 박근혜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뭐로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최태민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나요? 예, 굉장히 절대적이었죠. 네. 그래서 최태민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나오면은 거의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화를 내시고 주로 그랬는데요. 네. 하여간 독특한 관계예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신앙적으로 네. 개인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미신적인 신앙에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하여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되고 나니까 네. 이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순실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뭐 정치인 전두원 전 의원께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아마 의원님이 다른 언론인들에게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어떠한 저항 없이 대통령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그때 검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한번 경계를 심을 갖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게 조금 더 나섰더라면 하는 후회나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책임을 느끼죠. 그러니까 네. 요약하면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형편없이 이용당하고 네. 그것도 30년, 4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나라까지 이제 이용을 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사실 이미 언론에 밝혔지만 한나라당 의원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를 않았어요.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언론에 이제 온 국민이 경악하게 될 것이고 네. 박근혜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밥도 못 먹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네.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나. 네. 근데 그게 사실 현실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진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걸 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꼭 탄압하는 꼴이 되니까 그걸 밝힐 수가 없죠, 이제. 아니, 안 찍으셨다는 건 며칠 전부터 들었습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사안이지만 국민들은 그 같은 사항을 전혀 모른 채 또 2012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아유, 또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그 당시에 조순재 씨가 그렇게 기자회견할 때 어떤 언론도 그걸 기사를 안 냈고 또 박근영 씨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보냈던 탄원서요. 예, 우리 언니를 최태민의 소나기에서 빼주십시오라는 탄원서도 우리가 어렵게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오마이뉴스 빼놓고는 아무 언론도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혹시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의 책임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일관되게 기자들한테 만나면 이건 나라가 큰일 난다. 그리고 끝을 못 볼 것이다. 이 정권은. 네. 그 얘기를 저는 늘 합니다. 기자들은 그거를 귀뚱해도 안 듣고 뭐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부터. 저도 이제 거의 책임이 있고 그런데 네. 저는 언론에 와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언론의 책임도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와 언론은 함께 가죠. 네. 그렇지만 역사를 만들고 바꾸는 것 또한 국민을 대표해서 하라고 정치인들을 또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아주는 것이고 언론은 또 그 국회의원을 검증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 먼저 세상을 변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분들 중에 한 분으로서 의원님은 지금이라도 이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밥을 못 먹을 것이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사실 다 공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동으로 이 부분은 내가 그럼 그때 책임감을 갖고 한 번 더 나서봐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종식을 위해서 말이죠. 아니 이제 거의 나선 셈이고요 요새. 네. 저희 지인들한테는 요새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네. 이제 그만 나서고 왜 남한테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하느냐. 네네. 그리고 그러면 또 본인 이미지도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야단도 맞고 저도 오늘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김은혜 씨한테 간청에 지금 넘어가가지고 지금 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뭐 담담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오늘 김무성 전 대표도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30여 명 되는 분들이 아마 탈당을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네. 물론 이미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원외에 그리고 새누리당 바깥에서 계속 계셨지만 이 신당에 합류를 하시나요? 1월 20일쯤으로 예상을 해도 됩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될 네. 줄을 예견하고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많은 네.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합치는 건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탈당이 능사냐 이거죠. 국민들이 볼 때 뭐 새누리의 뭐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느껴지면은 그건 탈당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뭘 잘못했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게 신당이 되는 거지. 네. 그냥 탈당해서 이합집산해가지고 새로 뭐 누구를 영입해서 가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그거는 신당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참여와 반성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가치를 지향을 하십니까? 이제 신당에 합류하게 되면 국민들은 뭐 대선 주자로 누굴 내세울까 보다도 진정하고 건강한 보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많이 주목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친박이 중심이 된 새누리당은 보수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보수 세력이 다 떠났잖아요. 아, 저 당은 보수당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재를 옹호하는 당이 어떻게 보수당입니까? 그래서 이제 신당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당이 돼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성장이냐 분배냐 할 때 성장 분배 다 이제 같이 가야 된다. 네. 또 이제 시장이 중요하냐 정부 개입이 중요하냐 다 같이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국민 앞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보수다 그걸 하니까 뭐 서울역 앞에서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대통령 뭐 지지하는 이런 시위도 그걸 뭐 보수단체가 아, 그건 네. 보수단체가 아니라 극우단체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다른 나라는 극우단체, 극우정당 그렇게 쓰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극우라는 말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친박이 있는 새누리당은 극우정당이고 네. 친문이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굳이 얘기하면 수구 좌파 정당이고 그래서 우리 보수신당이 이제 중도 우파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되고 또 국민의당이 중도 좌파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지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익을 골고루 대변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마 반기문 후보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은 중도 우파 정당하고 일단 손을 잡는 것이 뭐 상식적으로 맞겠죠. 혹시 네. 반 총장이 앞으로 합류하시게 될 신당에서 새로운 기치를 걸 대선 주자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네. 앞서가는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이제 네거티브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당이 제대로 된 신당으로 서지 않으면 네. 반기문 씨 입장에서도 깝깝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당으로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앞서야 되고 또 반기문 씨가 거기에 합류하고 그래서도 힘이 붙이면은 또 중도 좌파 정당인 국민의당하고도 연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수도 있고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정당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는 건 아무도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다들 이제 의문을 달지는 않겠지만 지금 야당 측에서는 지금 반 총장에 대해서 반 총장이라 부르지 않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자 혹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반 총장이 만났을 때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격찬의 여러 말을 그 뒤에 의미를 보면 되는 곳만을 위해서 달려가신 분 아니냐. 이른바 양지만을 지향하셨던 분이라는 그런 험한 말을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반기문 총장의 존재가 이제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네. 뭐 맞는 말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네거티브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하여간 앞으로 이제 전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문재인 내 반문 세력이 이제 결국은 이제 대연정을 이뤄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총선 직후에 뉴스인 이슈에 나오셔서 새누리당이 해체될 거라고 예언하셨었어요. 네. 네. 그거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행보도 오늘 말씀 주신 거 잘 건승의 길로 이어지길 빕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